무슨 고민 있으세요? 네, 제가 글쓰기를 네. 이제 일적으로도 하게 되는데, 제가 사실 전문성이나 학문적 깊이가 없는데,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이 네. 어떤 변화를 갖고 올 것인가, 이제 이런 아. 주제로 글을 쓰거나 풀어 나가야 되는데, 뭐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거나 이렇게 짜집기 하는 그런 느낌이 네. 들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전문성이나 이게 없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글을 써도 될까? 사람들이 신뢰를 가질까? 혹시 내가 틀린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듭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전문성이라는 거는 그 누구나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도의 문제지 전문성이 높다 낮다의 문제지 누구나 전문성은 있어요. 예를 들면 정치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다 그럴 때 아 내가 정치학 공부한 적도 없는데 무슨 전문성이야 할지 몰라도 사실 누구나 투표는 하고 뭐 뉴스 같은 거 신문 같은 거 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전문성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인터넷 짜깁기해서 글 쓰신다 그랬잖아요. 글 쓰면 표절인데. 그러니까 짜깁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자신의 언어로 고쳐서 다시 바꿔 다시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근데 그 인터넷에서 이제 찾아서 쓴 정보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쓰면 안 되죠. 자기가 아는 것만 써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어떤 이슈든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뭐 전문성 높고 수준 있는 글을 읽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정치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느끼는 바를 그냥 쓰면 어떤 이는 그 글을 보고 아, 내 생각과 같애라고 공감을 표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위안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모르던 거를 알았네 하고 깨닫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이라는 게 참 좋은 게 정말 자기가 그냥 자기 경험을 딱 쓴 게 다른 이에게 큰 도움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경우인데 똑개육아라는 책이 있어요. 똑개육아. 애가 이제 키우다 보면 잠을 더럽게 안 자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얘를 잠을 재울까 막 고민하다가 그 책을 냈어요. 이제 공부도 하고 그 책을 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 덕분에 정말 육아의 짐을 덜었다라고 네. 이제 막 고마워하거든요. 네. 근데 똑개 육아가 똑똑하고 게으르고. 똑똑한 게으르기 네.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그 책 쓰기 전까지는 뭐 그냥 블로그 하시던 분이었고 그냥 전혀 뭐 그분이 학위가 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평상시에 느끼는 거를 갖다 조금 뭐 공부를 조금 해서 그냥 쓰면 그게 이제 전문성인 거지. 뭐 애들 잠에 있어서 뭐 전문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수면학 박사가 쓴다 그래도 절대 그렇게 재밌게 못 써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진짜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거를 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어떨 때 보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뭘 한다고 저 분야에서 막 네. 이렇게 뭐 책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나 좀 자신의 좋아하는 분야 깊이 팔면은 네. 오히려 책을 통해서도 전문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쓰면 전문가가 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다 그러면 그걸 이제 책을 냈다. 그럼 그게 전문가죠. 정치에 대해서 저서가 있는데 그런 전문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게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주도의 그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 30선을 딱 한단 말이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한 2년간 제주도를 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주도 드라이브 코스에 대해서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도움을 얻지 않습니까? 뭐 전문성은 이렇게 그냥 만드는 거지 그걸 위해서 몇십 년간 제주도를 뭐 공부하고 제주도 학을 공부하고 이럴 필요 없는 거죠. 네. 저만 해도 뭐 제가 기생충 학자인데 네. 신문에 칼럼 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벌써 칼럼을 한 8년 동안 썼는데 안 잘리고 버티고 있어요. 네. 그것만 해도 전문성이라는 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냥 저는 기생충 학자의 전문성 저는 어려운 얘기 전혀 없습니다. 보면은 다 대통령이 정말 하는 일을 나열하고 그냥 이게 인간이냐 이렇게 쓴 게 그동안 칼럼인데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남들이 공감해주고 뭐 그러니까 또 남들이 대해서 쟤 좀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알아요. 아, 저는 근데 교수님이 원래 기생충학으로 유명해서 네. 다른 정치나 글쓰기 분야도 가능해진 줄 그런 측면도 그런 측면도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자기 분야에서 이게 조금 뜨면은 그게 이제 다른 분야도 이렇게 글 요청이 와요. 그래서 네. 그게 좀 유리하죠. 근데 다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꼭 교수님이 아니어도 가능한 누구나 일이다. 누구나 가능한 일이죠. 네. 자신감이 좀 생기는데요.
네. 아 그리고 요즘 SNS에도 이제 많이 하는데 블로그나 브런치나 뭐 이런 걸 하는데 SNS에 글을 쓰는 것도 글쓰기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SNS에서 인기 있는 글들은 네. 또 뭐 깊이가 좀 없는데도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SNS를 통해서 글쓰기를 훈련하다 보면 안 좋은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SNS는 글 연습하는 데가 아니고요. SNS에서 백날 한 10시간 아니 하루에 10시간씩 10년을 써도 글 잘 쓰게 되지는 않습니다. SNS는 기본적으로 거기는 사진이 주가 되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뭐 나 스파게티 먹는다고 찍고 이제 올리는 그런 게 주잖아요. 그리고 글은 짧고 그렇게 연습하면 백날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SNS에서 글로 날리는 사람들은 함축적인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말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페북 스타 같은 이회수 씨 같은 경우도 원래 뭐 그분은 그래 뭐 전 천재적인 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SNS를 잘하는 거지. 다른 글은 못 쓰는데 SNS 글만 잘 쓴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가능해요. 그러면 좀 거기 긴 글을 써서 근데 요즘 긴 글도 뭐 네. 예를 들면 문단이 그냥 이렇게 글 줄바꿈을 엄청 자주 하고 뭐 네.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글쓰기도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을까요? 뭐 블로그에 글을 써서 뭐 책 리뷰를 써도 네.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원고로 뭐 한글 문서에다 쓸 때는 이렇게 문단이 있고 길게 네. 쓰잖아요. 근데 이제 블로그 같은 데 쓸 때는 호흡도 되게 짧고 네. 글 줄바꿈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막 그런 글쓰기는 이제 실제 글쓰기에 도움이 좀 안 된다고. 짧은 글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A4 한 장 정도는 뭐 어떤 주제든지 좀 써야지 글이 좀 발전한다. 매일같이 뭐 그런 거 써야지 뭐 예를 들면 세 줄 정도 뭐 아 내일 뭐 하지 이렇게 쓰면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한글 그러니까 글쓰기 작업할 때 항상 한글에서 써요. 아, 그래야지 그 맞춤법도 좀 잡아주고 빨갛게 칠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분량을 쓰는지 네.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한글에서 무조건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인터넷으로 옮기죠. 네. 그리고 요즘은 책과 글보다는 이제 팟캐스트, 영상 이런 다른 매체들이 많아지면서 네. 글이 읽는 사람이 적어지잖아요. 네. 그런데도 우리는 텍스트를 써야 할까요? 이 세상에 모든 거는 다 글입니다. 뭐 대통령이 뭐 예를 들면 연설한다 그럴 때도 즉흥적으로 안 하고 다 원고가 있잖아요.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아침마당 같은 프로를 보면은 거기 사람들이 전부 다 애드리브로만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 인터뷰를 하고 한 뭐 30장 가까운 대본이 모두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그거 물론 그대로 하진 않지만 그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대로 안 하더라도 모든 거에는 글이 기본이죠. 글이 기본이 아닌 게 이 세상에 있을까요? 뭐 기계 같은 거 만들 때도 설계도가 있듯이 영화도 마찬가지죠. 영화는 영상의 결정체지만 뭐 영화도 다 시나리오가 엄청나게 많이 고친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글은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짧은 글은 잘 모르겠지만 긴 글은 계속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네. 긴 글을 안 읽으려는 경향 아니면 또 네. 깊이 있는 글은 좀만 어려워도 안 읽으려는 경향이 네. 점점 심해지는데 네. 계속 이렇게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네. 좀 암담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긴 글을 안 읽는 게 아니라 이제 읽는 습관이 안 들어서 못 읽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면 책 같은 거랑 완전히 멀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이제 많아지면은 우리 사회가 이제 좀 앞으로 인류의 진보가 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인류의 진보라는 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책을 통해서 그냥 기존 선조들이 쌓은 업적을 단기간에 흡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한 발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 책을 안 읽으면 그냥 예전에 그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게 없죠. 근데 항상 저는 기생충을 예로 들면서 기생충이 그 우리 지구상의 서열 2위다. 인간 다음으로 2등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생충은 사람 빼고는 모든 동물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위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사람이 책을 안 읽는다. 그러면 다시 사람들은 기생충을 몸에 한 수백 마리씩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생충이 사람을 금방 넘어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사람보다 좀
지능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그냥 노력을 되게 열심히 해요. 기생충을 제가 알기에 정말 열심히 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태해진다 그러면 이제 뭐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얘기하다가 입에서 막 기생충이 막 기어나오고 막 이런 시대가 진짜 그랬어요. 조선시대 예전에 그랬어요. 왜냐면 기생충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얘들이 이제 그중에 답답해서 아 나 좀 넓은 데로 가야지 하고 올라오다 여기 나오는 거 뭐 그랬는데 그때는 이게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아, 근데 지금 책을 안 읽으면 기생충을 그냥 안고 살아야 된다. 기생충만 더불어서. 그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는 아니 비유적이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요? 아니 우리가 지금 기생충 없이 산 게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우리가 70년대까지 거의 우리 모든 국민이 기생충 걸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5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제3세계는 아직도 기생충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기생충이 또 다시 창고를 우리가 인류가 20만 년이면 네. 19만 9,950년을 기생충과 더불어 살다가 불과 50년간 지금 해방됐는데 호시탐탐 계속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얘네들은. 근데 그게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건데 책 안 읽으면 똑같죠. 다른 멧돼지나 오소리, 뭐 사슴 다 똑같아요. 아, 그 이런 얘기신가요? 인류의 지혜로 그거를 극복해 왔는데 그렇죠. 다시 지혜가 누적되면서 이제 발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지혜를 선조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시 기생충에 네. 지배당할 수도 있다. 인류의 진보가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근데 저는 스마트폰을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태로 보는 게 스마트폰은 정말 우리에겐 마지막 남은 그런 책에 대한 희망을 뺏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네, 그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진짜 뭔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읽고 글쓰기 하고 이게 진짜 사람들이 요즘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그럼 교육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학교 다닐 때 그런 연습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글쓰고. 글쓰기 교육을 전혀 안 했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글쓰기 우리는 이제 글쓰기 교육을 할 만한 그런 역량이 없었어요. 근데 딱 하나 이제 가능성이 뭐였냐면 일기쓰기였어요. 일기쓰기는 항상 숙제로 내주잖아요. 근데 일기쓰기를 숙제로 내주는 선생님이나 그걸 받아들이는 학생들이나 둘 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정말 몰랐어요, 진짜. 그걸 납득을 해야지 일기를 열심히 쓸 텐데 학생들은 이걸 숙제라고 생각하고 선생들도 이제 일기 관리하고 이러는 게 귀찮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을 감독해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한 달치 일기를 그냥 검사 뒷날 몰아 쓰는 걸로 뭐 그 무용담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선생들은 그냥 대충 읽고 그냥 도장을 찍어주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제 일기를 왜 써야 되는지를 한 1년, 2년이 돼도 그러니까 그거 납득을 애들한테 시켜주고 애들이 스스로 알아서 쓰게 하면은 애들이 좀 유난히 이들의 글을 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기 쓰기만큼 글쓰기에 좋은 수단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기를 안 쓰다 보니까 나중에 글을 막상 쓸 순간이 오면은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 같은 거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남이 쓴 걸 베껴요. 막 남이 쓴 거 이름만 바꾸고 그냥 하는데 좀 보면 좀 안타깝죠. 그거 보면은 그 애들이 이렇게 너무 못 쓴다 싶어갖고 이게 어떻게 쓰냐면 애들이 이렇게 써요. 그냥 나는 착하다. 나는 정말 부모님이 잘 가르쳐서 너무 착하다. 이렇게 쓰면은 그 남들이 읽으면 정말 얘는 착하구나 느끼겠어요? 아니죠. 그냥 참 그렇지 쓰지 말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길 가는 고양이한테 뭐 추위에 떨고 있길래 잠바를 벗어준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딱 쓰면은 이게 글이 눈에 보이고 와닿잖아요. 그 착하다는 말이 한 줄도 없어도 얘는 정말 착하구나. 그러니까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글을 스스로 느끼게끔 써야 되는데 애들이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됐어요. 근데 일기쓰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없이 성찰을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행동도 많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글도 잘 쓰게 되고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거는 진짜 문제 없이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일기쓰기의 중요성을 우리가 놓친 게 저도 옛날에 일기쓰기 잘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다시 가면은 일기 열심히 쓰고 싶어요. 네. 지금 듣다 보니까 네. 이게 글쓰기는 취미가 아니라 생존이구나 뭐 이런 좀 생각이 들고 네, 계속 써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글을 잘 쓴다고 해서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뭐 아주 크게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근데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어딜 가도 능력을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회사 가서 뭐 예를 들면 기획서 같은 것도 똑같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글을 잘 쓰면
그 담당자한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설 수 있게 하는 게 그 문장력이거든요.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실험은 정말 잘하는데 논문을 되게 못 써서 학술지에서 매번 거절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들 중에서 진짜 뭐 논문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분들 진짜. 근데 그게 다 어릴 적부터 글쓰기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벌어진 일이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 좀 뜨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막 논문을 막 말도 안 되게 잘 쓰기 시작했죠. 예. 그 예전에보다 중간에 공부해서 글쓰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초창기에 논문을 못 썼어요. 저는 전혀. 논문 쓰려고 그러면 항상 한 줄 썼다가 지우고 막 그런 생활을 한 몇 달 반복하다가 결국 논문 한 편 쓰는데 1년 걸리고 막 그랬어요. 예, 지금은 한 이틀 정도만 써요. 진짜요? 아, 예. 네. 그럼요. 그럼 그렇게 글 써야겠다 했던 계기가 있으셨어요? 아니, 또 뜨려고 썼죠, 뜨려고. 예, 제가 아무래도 좀 자존감이 좀 너무 낮았고, 그리고 이제 기생충 한다고 남들이 너무 저리가 대변검사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해서 이건 아니다. 기생충의 진면목을 알려야겠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예, 그리고 그보다 제가 떠야겠다는 욕구가 더 컸습니다. 교수님 기생충 관련한 써는 걸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되게 글 뭐, 칼럼이나 뭐 어디서도 보면. 아, 고맙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재밌는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어려운 얘기를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안 하고 쉽게 쓰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저는 어려운 얘기를 못 해요. 저는 지식이 작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쉬운 얘기만 알아들을 얘기만 하기 때문에 재밌이 잘 읽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글쓰기에서 그런 쉽게 써야겠다 이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 제가 납득이 안 가면 못 쓰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블랙홀에 대해서 그 용거 청탁을 받았는데 거절했어요, 바로. 좀 쓰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걸 공부해서 이해가 돼야지 남한테 전달을 하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모르는 얘기는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글 쓰는 사람들 다 좀, 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걸 네. 쉽게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네. 그때 그러니까 번역할 때 번역이 뭐 이상한 번역이 나오는 네. 이유도 이게 뭔 말인지 자기가 모르니까 그런 번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글쓰기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글쓰기 훈련이요? 글쓰기 훈련의 그 기본은 글쓰기 노트죠. 글쓰기 노트만 있으면 그다음부터 훈련이 됩니다. 틈나는 대로 그냥 노트 갖고 쓰면 돼요. 손으로 손으로. 쓰는 게 좋나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글을 다 노트에다 써요. 아 진짜요? 다니다가 이렇게 갑자기 글 소재라는 게 원래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이거 쓰면 좋겠다. 아니면 뭐 신문 보고 인터넷 뉴스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거를 바로 써놓지 않으면 내가 뭘 쓰려고 그랬더라고 잊어버려요. 네. 물론 이제 물론 이렇게 그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네. 노트 같은 거 있으니까 네. 거기다 메모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스마트폰은 글을 쓰게 만든 매체가 아닙니다. 거기다 한번 써보면 아시겠지만 별로 몇 자 못 써요. 몇 자 못 짜서 이게 꽉 차고 페이지가 네. 꽉 차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한번 켜면 사람들이 딴짓을 하게 돼요. 딱 켰는데 카톡이 와 있어. 8통이 와 있어. 그럼 확인하다 보면 답장도 해야 되잖아요. 네. 전화도 하고 뭘 쓰려고 그러는지 잊어버려요. 그러면 총 글을 쓸 때는 또 손으로 쓰시나요? 아니면 원래 이제 제가 노트에다가 써가지고 옮겼어요. 왜 노트에다 쓴 이유가 뭐냐면 그냥 컴퓨터 앞에 쓰면은 컴퓨터가 앞에 있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냥 노트에 쓰는 거죠. 그래서 노트에 쓴 다음에 그걸 갖다 이제 집에 와서 컴퓨터로 옮기는 거는 되게 쉬워요. 시간이 훨씬 절약되죠. 제 컬럼은 진짜 대부분이 기차 안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어저께도 갑자기 이제 그 강의 전에 한 20분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노트에다 쓰다가 어제 집에 가서 이제 1시간 정도 걸려서 완성해서 컬럼을 보냈죠. 그럼 항상 손으로 뭔가 필기독을 가지고 다니다가 네, 생각나면 네. 적는 노트와 펜을 항상 갖고 다니면 네. 그렇죠. 그게 제가 뭐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생활화되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글을 썼는데 네. 이게 좋은 글인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좋은 선생님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건가? 그 글에 대한 피드백, 코칭 이런 거 글에 대한 어떻게 피드백. 네. 그러니까 정말 빨간펜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으면 정말 좋죠. 근데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글의 피드백은 그냥 글을 계속 쓰다가 그냥 매일같이 이제 글을 한 페이지 썼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그 몇 달 전 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이게 글이야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그거 발전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사실은 딱히 코칭을 해주는 것보다도 자기가 자기 글을 보는. 예, 그거를 객관적으로 네. 보기 위해서는 네. 출력해서 보면 돼요. A4로 그냥 출력을 딱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한번 읽어보면,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읽어보면 더 좋은데, 이거 읽다 보면은 아 이거 고칠 점이 많이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잘 썼는지 못 썼는지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제 스스로,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저를 납득시켜야 되거든요. 제 스스로 정말 잘 썼다고 해야 남들이 이제 칭찬하고 그러는데, 제 스스로 막 와 이거 정말 이건 대단한 글이야라고 생각하는 글이 나오는 경우는 10번에 한 2번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항상 제가 그래서 경향신문 칼럼 담당자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글은 쓰레기입니다. 다음에 정말 잘 쓰겠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막 이런 글을 써요. 정말. 근데 예전에는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여자분이셨을 때는 아닙니다. 교수님 글은 최고입니다. 막 이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네. 저도 사실 그런 말이 좀 듣고 싶잖아요. 근데 남자 담당자가 온 다음부터는 그냥 잘 받았습니다. 끝이야. 그래서 좀 역시 남자가 배려가 없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그럼 혹시 반응도 느껴지세요? 읽은 독자들의 반응을 느낄 수 있어요? 독자들의 반응을 이제 댓글로 가끔 확인을 하는데, 근데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글에 자신이 없으면 전 댓글 안 봐요. 이거는 정말 대박이야라는 글만 독자들 댓글을 찾아가면서 보고, 독자들이 칭찬하면은 역시 그렇지 하고 막 좋아하고 역시 난 천재야 이렇게 하다가 하는데, 제가 한심한 글을 보냈을 때는 독자 반응을 아예 못 보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냥 못 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평가랑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가랑 비슷할까요? 늘 같진 않죠. 늘 같진 않은데 가끔은 그러니까 다를 때가 많아요. 근데 이왕이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봤을 때 만족하는 글이 저는 더 좋은 글 같아요. 이게 약간 자법 비슷한 것 같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스스로 봐서 제가 아니라는데 남들이 좋다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제가 잘 썼다는 글이 좋아요. 근데 되게 제가 잘 썼다 그러면 남들이 이렇게 근데 가끔 이렇게 묻힌 글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잘 썼는데 남들이 정말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좀 서운하죠. 그럼 결국 글은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다듬고 다시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아니요, 왜 다시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쓰고 네. 발표하고 다음에 잘 쓰면 되는 거죠. 예. 제가 늘 말하지만 걸작은 네. 100년에 한 번 나오고 네. 졸작은 네. 매일 나온다. 네. 우리는 졸작에 도전하는 게 더 훨씬 빠른 길이다. 그럼 혹시 질보다 양인가요? 글쓰기에서? 질보다 양. 더 많이 글쎄요. 써서 많이 내는 게 중요. 전 양을 추구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닌 게, 하루에 뭐 4시간씩 쓴다고 해서 그냥 그게 더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저는 뭐 짧게 그냥 한 시간 정도씩 연습하고 나중에 이제 책을 위해서 글을 쓸 때 뭐 글 한 편 가지고 뭐 4시간 매달린다 이건 괜찮지만, 뭐 무조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냥 우리가 다 자기 일하면서 네. 글 쓰는 사람들인데 시간 내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 편수로 많이 내야겠다. 만약에 일주일에 한 편씩 아니. 적은 것 같긴 해요. 아니 일주일에 5편 정도, 하루에 한 편 정도씩 그냥 블로그에 글을 쓰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양 맞는데요, 교수님? 양이 많은. 아니 그게 하루에 한 편 정도 써야죠. 그래도 한 편 정도는 완성된 글을 써야 돼요. 오늘 뭐 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매일 써야 된다는 감독관님 때문에 오늘은 쓸 게 없다. 이렇게 쓰면 뭐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완성된 글을 매일같이 한 편씩 써야 된다. 그리고 그 완성된 글은 글쓰기 노트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원래 우리는 사진 찍는 거에 되게 예민했어요. 그러니까 초상권 침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적도 있어요. 우리가 누가 찍으려 그러면 막 이렇게 얼굴 가리던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막 셀카를 막 찍어 지 얼굴을 지가 올리잖아요. 네.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카메라를 우리가 휴대하고 다닌다는 게 되게 컸거든요. 글도 마찬가지. 글쓰기 노트와 펜이 갖고 다니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소재가 될 수 있어요. 딱 보다 보면 가방에 항상 노트가 있으면 저거 갖고 써볼까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꼭 갖고 다니면서 계속 쓰면서 아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글을 쓰다거나 말을 하다 보면 네. 다른 사람이랑 다른 시각을 갖고 내 주장을 하는 것 예. 실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다른 면에서 보면은 소통을 안 하고 제 얘기만 하는 것, 이게 사실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특히 이제 술자리에서 많이 느끼는데, 네. 내 주장이 강한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는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 그 다양한 생각들이 타협을 하지 않으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좀. 그런 고민은
그 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글쓰기는 철저히 주관적인 거고요. 객관적인 그런 세상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글은 다 자기 주장을 쓰는 거고 타협하고 세상의 타협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느끼고 옳다고 믿으면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가치 뭐 이런 것보다도 일단 나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예, 그럼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요새 완전히 망한 게 이제 여성주의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이제 완전히 망했는데 제가 제가 이제 그 막 메갈리아 옹왕을 했더니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악플만 달리는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쓴 여성주의에 관한 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글이 점점 극단으로 치우치고 막 편향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안타깝다고 나 교수님 좋아했는데 너 왜 이렇게 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냥 제가 옳다고 믿는 거를 썼기 때문에 뭐 남이 뭐라 그러든 사실 신경 안 씁니다. 저는 그게. 사실 교수님한테 그래서 그런 지점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내가 사실 얘기를 그 어떻게 보면 근데 글쓰기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는 네. 건데. 네. 글쓰기가 커뮤니케이션을 그러니까 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제 글에 뭐 전혀 마음을 닫은 분들하고 소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성주의에 관한 것도 사실 남자분들이 많이 마음을 거기에 대해서 닫고 지금 우리가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닫은 분들하고는 정말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어차피 그분들은 읽지도 않고 그냥 뭐 별점 테러하고 막 이러는 분들이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그 가끔 악플을 막 다는 분들 보면은 되게 싫은데도 성의껏 읽고 성의껏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은 제가 제 블로그에 댓글 다는 거 되게 악플 달아도 저는 되게 정성껏 대접을 해주는 이유가 악플도 이제 관심의 표현이고 뭐 그래서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악플을 그러니까 해주는데 제가 이렇게 요새 돌아다니는 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여성주의 옹호하는 걸 보고 내가 네 책을 당장 내가 모르고 샀는데 당장 불태웠어야 되는데 이게 전자책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막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댓글 달았냐면 진짜 어떡하죠? 정말 전자책이니까 참 그런 난감한 문제가 있네요. 저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그게 이제 애들이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 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참 좀 이상한 놈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웃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그게 원칙. 저는 댓글은 항상 제 블로그에 다는 댓글은 좀 이렇게 좀 잘 대접을 해주자 이런 게 원칙. 근데 근데 마음 상할 때도 있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마음이 상하면 대중적 글쓰기를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마음 상할 땐 이럴 때죠 사실 이제 그로 인해서 책이 안 팔린다 이럴 때 이제 실제로 이제 요새 내는 책은 다 망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래서는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악플도 관심이지 않나요? 아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뭐 이제 제가 예전에 최근에 그걸 왜 느꼈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글쓰기 책 가지고 스토리 펀딩을 했어요. 네. 스토리 펀딩 했는데 이제 뭐 원래 모금액이 예상액의 한 두 배, 세 배가 막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새로운 책을 내서 또 스토리 펀딩을 굳이 했는데 액수가 얼마 안 되지도 않았는데 네. 17%인가 15%인가 모금되고 이제 마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너무 제가 딱해서 제가 그거 보니까 속상한 게 아니라 좀 미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 책이 서민지 정책 그 스토리 펀딩 완전히 망했어요. 그동안 달라진 게 뭐 제가 이제 메갈리아 선언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쪽 그 담당자도 미안하고 출판사도 미안해서 집사람 이름으로 10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15%를 넘긴 거죠. 근데 글쓰기 책이었고 정치책이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 치고 너무 이렇게 예전에 솔직히 제 명성에 비하면 너무 적다 이거죠. 그래서 그동안 쌓아온 거 다 날라갔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사실은 더 의견을 개진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럼요. 아니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막가야죠. 어떡합니까? 더 물러날 데가 없어. 이제 와서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런다고 뭐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개인적인 고민을 써서 말씀드렸던 게 저는 제 너무 의견을 말해드려요. 저는 통일이 꼭 됐으면 좋겠거든요. 통일, 네, 그래서 막 그런 거에 대한 제 의견을 밝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 의견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 저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그리고 어디서 가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뭐 여성도 그렇고 뭐 이런 이슈도 그렇고 사실 의견이 되게 대립하게 생기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혹은 나도 너무 닫힌 답안을 만들어 놓고 통일이 돼야 돼 이러고 있으면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서 다룰 때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 책이 좋은 책은 정말 사람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일이 정말 중요하게 느낀다면 왜 통일이 돼야 되는지를 납득시킬 만큼 근거를 많이 제시하면 되죠. 통일이 되면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우리나라가 좋아진다. 뭐 저 같으면 뭐 내수가 뭐 이제 한 1억 명이 되면은 내수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제가 어떻게 진짜 그 예. 생각을 하거든요. 네. 스타트업을 해보니까 네. 뭐 일본이나 미국은 그렇죠. 이제 내수가 크니까 다양성이 있는 사업들이 가능해지는데 그렇죠. 여기는 너무 뭐랄까 독점하는 시장이 너무 네. 궁금하니까 그렇게 돼서 통일을 꼭 해야 맞습니다.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제 그 통일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해명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뭐 책을 하나 쓰시면 뭐 책을 쓰시면 그냥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책을 읽고 생각이 바뀐 적이 언제 있었냐면 저는 이제 박정희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그게 이제 약간 좌파적인 관점 그게 박정희가 한 거냐 노동자가 한 거지라고 이제 남들이 그래서 진짜 그렇구나 하고 거기 이제 박정희를 막 부정했는데 장하준 선생이라고 있어요. 네. 경제학자 유명한 경제학 장하준 선생이 네. 그분 책을 읽으니까 아닌 거야 이거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됐냐면 재벌 옹호론자가 됐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가 너무 설득력이 있으니까 나이 40 넘어서 생각이 바뀌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홀딱 넘어갔어. 그래서 이제 저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그 경제 정책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약간 재벌 막 그 소액주주 운동하던 막 그런 분들이어서 재벌을 괴롭히면 안 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재벌 옹호자가 됐어요. 정치적으로는 약간 진보. 정치적으로 진보인데 전 재벌 옹호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바뀐 거고 여기에 대해서 뭐 저는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토론도 할 수 있어요. 예. 이번에 장하성 교수님 그러니까 되셨잖아요. 소액주주 운동 반대자예요. 네. 근데 장하준 그 교수님이랑 사촌인가 그렇대요. 알아요. 네. 근데도 의견이 완전히 그렇죠. 반대시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그 경제적으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네. 최저임금 인상 뭐 이런 거는 제가 정말 10,000원 빨리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잘리면 편의점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뭐 그거 아닌데 재벌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책을 많이 읽고 저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요. 거기서 얼마나 대단한 근거를 제시했으면 제가 홀딱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반박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근거를 제시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글쓰기 이번에 많이 독서 클리닉에도 글쓰기 자녀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제가 쓰고 싶은 글쓰기는 문학적 글쓰기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좀 생각을 아니면 제 주장을 전달하는 글쓰기여서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20대 넘어서 갑자기 그 문학적 글쓰기를 쓰는 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적 글쓰기 쓰는 사람들은 소설 같은 거는 재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는 건 사실 재능이 없다는 얘기죠. 저도 마찬가지로 문학적 재능은 빵이었어요. 저는 백일장 같은 데서 한 번도 1등한 적이 그러니까 1등은커녕 종이 상장 하나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글쓰기 이제 시작하는 분들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 1등 하던 분들은 다 이미 신춘문에 도전하고 막 그러고 계실 건데 뭐 소설가가 됐거나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는 거는 문학적 글쓰기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소설을 쓰면 안 돼요. 뭐 배워서 좀 쓸 수는 있지만 그게 갑자기 잘 팔리진 않을 거고요. 잘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느끼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해야죠. 그러면 이제 지금 글쓰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은 좀 더 비평적 글쓰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 뭐 일상적인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보는 뭐 어떤 관점. 그러니까 에세이를 써야지 소설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도 그 한번 여쭤보긴 했는데 너무 바쁘시잖아요, 교수님. 근데 언제 글을 쓰세요? 들어와서 그러면 매일 시간을 좀 정해놓고 쓰시는 편인가요? 제가 이제 제가 글을 쓰는 거는 그 항상 마감에 쭉 해서 쓰거든요. 저는 마감에 쭉 요새 같은 경우는 맨날 마감에 쭉 쓰기 때문에 많이 어렵죠. 그래서 노트에다 막 틈날 때마다 이제 써놨다가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8시 20분부터 한 9시까지 어디 보낼 글 하나를 잽싸게 그냥
노트에 써놓은 걸 베껴가지고 40분 동안 썼어요. 예,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예. 그러면은 오히려 마감을 만드는 것도 좀 방법이겠네요. 자기 자신과 약속해서 그거 만드는 게 좋은데 근데 그게 안 지켜진다는 게 문제죠. 자기 자신과 만든 마감은 금방 어겨집니다. 저는 이런 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글을 쓸 수 있을까 회의하고 그러니까 글을 잘 쓰고 싶은데 그냥 정말 한 줄도 막상 쓰려면 글이 안 써지는 이런 분.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그러니까 담배 끊는 것처럼 글쓰기를 계속 도전했다가 한 몇 달도 안 돼서 블로그를 이렇게 황무지로 만들었던 경험이 좀 한 번 정도 있는 분, 이런 분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해줄 얘기가 아주 많답니다.